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한민수 min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감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야가 지금 굉장히 팽팽한 대치전선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키워드도 서로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부각하겠다 이런 계획일까요? 네, 일단은 국정감사가 정쟁의 대상처럼 비춰지진 않아야 된다. 국민들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또 잘못돼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법안 마련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왔던 여러 뉴스들 중에 국민께 가장 큰 충격을 줬던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의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이건 정권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 국민께 보여드려야 될 부동산 등에 대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심각한 의혹들이 올해 나왔던 일이니만큼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아마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최근에 있게 되는 가짜 뉴스, 여론 조작 같은 경우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잘못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안 마련 등의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런 일들이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키워드는 뭘까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저는 국정감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가 한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6개월 동안 정말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잘된 부분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느끼다시피 너무 많은 분야에서 참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제대로 따지고 문제점이 뭔지 밝히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또 한 상임위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러 상임위가 걸려 있습니다. 뭐 농해수위도 있고 행안위도 있고 그다음에 외통위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팀워크를 발휘해 가지고 제대로 정부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들 따져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최상병 이번에 신속 처리 안건 지정했습니다만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 은폐 의혹 이런 부분들도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국정감사 주요 쟁점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단어는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제 얘기를 했던 통계 조작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발언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 조작,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통계 경우에도 오류를 수정하고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상치를 보정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인데도 마치 이것을 조작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님, 김현미 전 장관 그리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국민의힘이 지금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감사원 발의입니다. 이게 감사원 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제기한 거고 이게 수사가 이제 의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감사는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 뭐 김현미 전 장관이랄지 이런 분들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야 이제 협의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드는 생각은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 공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당이 이번에 국정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과 안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여당도 나오는 국정감사 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말 전임 정권을 상해서 대표적인 것만 해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랄지 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둘러싼 보복감사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감사원이 내놨다는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게 얼마나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요. 감사원 보도자료 쭉 한번 보십시오.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쓰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통계가 조작됐다는지를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지금 그 국정감사를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포인트를 삼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치 공세로 끌고 가는 의도 아닌가 싶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작 감사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전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셨던 것처럼 예. 감사원의 지적, 수사 의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의혹을 보게 되면 부동산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내부 고발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증언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당시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이 부동산 통계 조작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상당한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인 출석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감사에 나서게 되면 위증에 대한 경우 처벌에 대한 상황들까지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솔직한 자성 어린 고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된 경우들이 정치 공방,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국민들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국민들께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러한 정부의 통계를 믿고 결국 부동산 구매를 망설였다가 이른바 벼락거지가 됐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상당했던 만큼 예. 이 일에 대한 진실 공방들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관련해서 SNS에 입장을 밝혀서 또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당에서 코멘트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공무원들의 제가 말씀드린데도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어떤 수치에서 뭐가 얼만큼 조작되는지 내놓지를 못한 상황인데 공무원들의 증언이라는 것도 그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근무했던 전현직 장차관들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감사원 감사가 그 기간을 2차례인가 3차례 연장하면서 거의 1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당일날 제가 유심히 봤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국토부 관료 그 공무원들이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자기들은 조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그리고 당시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치를 모으고 분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은, 그 공무원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지금 그 정도로 탈탈 털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결과 자체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수사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이 또 압수수색도 할 텐데 좀 빠르게 밝혀지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겠나. 또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사는 확실히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조작 의혹과 연관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김수현 전 실장의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뼈 아프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세요?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김수현 실장이 저런 책에 대한 내용들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변명을 일관하게 된다면 이미 어느 정도 평가가 진행됐던 일들을 다시 정치 뉴스로 끌어내서 문재인 정부에게 2번 이상의 치명상을 안기게 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들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잘 끌고 왔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이나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비겁한 변명처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 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27번이 넘게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시장은 거꾸로 요동치면서 오히려 부동산을 올려놨던 정책 실패에 관한 과정들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지난 정권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역장옥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좀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이제 분석 결과를 내는 걸 보면 기존안이냐 수정안이냐 이 논란 속에서 수정안이 경제성이 좀 더 있다라고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다. 예.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원래부터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그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말 무슨 광인 전략 같았어요. 그냥 그 어떻게 원안을 뒤집어 버립니까? 2조 원이 넘는 그 국책 사업을 뒤집으면서 백지화시키겠다. 민주당 정부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집권해가지고 그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뭐 거친 언사를 썼는데 그러고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국토부가 확실히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조사한 용역사가 예. 당시 대안을 처음 제시한 용역사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이 한동훈 검찰이 저는 압수수색을 우리 민주당과 당대표를 향해서 정말 376회를 했는데 딱 3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만 하면 됩니다. 국토부, 양평군, 용역사 딱 3번만 압수수색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수사해가지고 정말 그 수사도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미사 여구를 붙이고 BC가 얼마였다고 저번에 나왔던 BC하고도 달라요. 수치들이. 수치가 다릅니다. 이거 내놓는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기존 고속도로의 55%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예타까지 통과된 안이 바뀌었어요. 절반 이상이 바뀌었는데 이걸 누가 바꿨는지, 왜 바뀐 곳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축구장 면적에 5개가 있는지 4곳에 포진해가지고 이것만 밝혀지면 됩니다. 만약 밝혔는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글로 휘었지만 정말 아무런 이권도 없고 압력도 없었다.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건 있는데. 수사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검찰, 경찰 아무데도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많은 것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 동안에 질의를 해가지고 용역사 결과 자체를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얘기까지 다 밝혀졌어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예. 밝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보니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잔뜩 몰려있는 강상면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 과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이것을 경제성을 분석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금 반박이신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마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이 BC 분석에 대한 타당성 추가적인 검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서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동안 정치적으로 얘기해왔던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께 그 이상 나아가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증인 채택 등으로 검증을 하는 의무가 민주당에 남아있겠죠. 하지만 지난날 있었던 정치 공세의 과정들을 보면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를 너무나 많이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가짜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종점을 변경했다는 게 의혹과 주장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양평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 원안보다는 종점에 대한 변경을 통해대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교통량 분산 효과, 중간에 있는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 환경에 대한 평가들로 훨씬 더 좋은 방향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인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끝내 무조건 원안이 좋은 것처럼 주장들을 이어왔던 내용들이 BC 분석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반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이어져 왔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효과적인 경제성 검증 등을 토대로 어떤 안들이 가장 최적이었는지를 반드시 좀 가리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뭐 정의당에서도 뭐 중재안을 좀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 민간 업체나 어떤 특정 업체에서 조사를 하면 그 부분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거기에 대한 보십니까?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표방을 한 게 공정과 상식, 원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러면 17년 동안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왜 강상면 안이 안 나왔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 이 안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혹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모든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한 다음에 은근슬쩍 예산을 또 끼워 넣습니다. 123억 원을. 그러고 난 다음에 국토부는 용역사를 다시 또 용역사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한 용역사가 안 돼야죠. 기본적으로. 제3의 용역사든지 그 용역사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 놓고 다시 이걸 내놓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저는 이걸 제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정의당이 내놓는 수정안 이런 거였던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적어도 정말 그렇게 대안이 경제성이 있다면 그 근처에 있는 그 수많은 대통령 처가 땅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정의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국토부나 대통령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전면 백지화시키고 이제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대통령실은 무슨 입장을 냈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 일가나 외가나 처가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 여론을 무시하고 귀닫고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무슨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국민적 의구심,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정안 원안 이런 논란을 떠나서 그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또 이제 주장이신데, 그건 어떻게 좀 국민의힘에선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일단은 전면적인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원희룡 장관의 고육직책의 발언들이 있었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안을 고수하게 되는 순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양평 국민들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시민, 경기도민들,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국민들이 함께 쓰고 있는 곳인데,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최적의 안에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둘씩 객관적인 검증 과정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국토부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된 부분으로 보이고, 이것이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땅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한때 정치적 공세의 제1번지로 양평 땅 고속도로를 외쳤던 민주당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이 문제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땅 문제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땅, 그리고 양평 민주당 소속의 군수가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 과정 속에서 매입했던 땅 문제, 이런 애들까지 다 정치적인 공방, 쟁점의 대상이 되는 걸 모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차제에 국민들 앞에 객관적인 검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재위, 국토부, 뭐 이번에 국감 뜨거운 현장 많을 텐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인데요. 지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사태 속에서 여야가 대치한 상황에서 법사위인데 국감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제 부결시킨 거 이재명 대표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또 수사선상에 올라서 아직 기소 직전에 있는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읍소했던 것처럼 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단순하게 경미한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되게 된다면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의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은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이 수장에 대한 공백 상태로서 다소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이 법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해 충돌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로 있는데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에 완전히 대법원장으로 도저히 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결격 사유를 찾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결을 이끌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제2, 제3의 방탄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불순한 의도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자꾸 그런 식의 논리 쓰면 국민들 심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저런 식의 논리를 계속 피면 필수록 수렁처럼 끌려 들어갈 겁니다. 풀지 못하면. 김부겸 전 총리 60평 땅입니다. 그 자기 집 앞에 전원주택. 그리고 전 양평구수는 5대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사유지 도로 낸 거고. 그러니까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축구장 5개 면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발 계속적으로 용지 변경했지 않습니까? 형질 변경.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 나왔습니까? 2심 나왔습니까? 만약에 2심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하자가 없는 사람을, 그것도 멀쩡한 사람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그러면 저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미루려고 무슨 방탄?
아니 무조건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 방탄, 기승전 이재명 때문 그 논리 가지고 지금 영장 기각된 이후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는 정부 여당, 법무부, 검찰이 아직도 똑같은 논리를 한동훈 장관도 똑같은 논리를 썼더군요. 무슨 방탄 때문에 부결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본인이 이제 값어치도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으니까 떨어질 겁니다. 저는 상당히 후한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사검증 정보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 하자 많은 사람을 내가지고 35년 만에 부결이 됐으면 대통령께 사죄하고 국민께 사죄를 하는 게 그게 온당한 국무위원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냥 본인은 책임 없는 것처럼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한 장관 말을 콩으로 매주 쓴다고도 믿겠습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니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향 때문에 35년 전에 법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가지고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정치적 성향, 판결의 성향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균용 후보자처럼 재산, 자녀는 또 증여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의혹. 제가 재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10억 원이 자기가 그걸 신고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자기는 관련된 재판까지 해서 판결 내렸습니다. 그럼 몰랐다는 사람이 10년 동안 3억 넘는 돈을 배당까지 받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청문회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송구합니다. 몰랐습니다. 앞으로 임기 6년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3권 분립에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신데 그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 되게 참담해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을 봐가지고 야당이 민주당만 했습니까? 정의당도 반대하고 다른 군소 야당도 다 반대했습니다. 이분이 괜찮다고 한 118표는 국민의힘 115에다가 여권 성향의 무소속 3분밖에 없었어요. 이마저도 그럼 국민들 뜻을 무시한 겁니까? 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일단 이런 사태가 온 거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빨리 지명해 주시기를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을 하고 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해달라고 한동훈 장관께 요청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이제 뭐 장혜찬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추후에 대법관 대행 체제로 갔을 때 사법부 인사 문제에도 결부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라는 비판들 받아온 적이 적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오래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1심 결과가 나왔을 뿐 재판은 하세월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결국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형이 선고됐지만 국회의원직을 거의 다 마치고 나서야 마칠 때가 돼서야 의원직 상실의 형이 내려질 정도로 이런 여권 인사,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 균형감이 상실됐다는 점들 또한 국민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법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까지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일들이 언제쯤 정리될지 하세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되고 났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가게 될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재산 신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법관으로 있으면서의 재산 신고에 대한 내용들과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재산 신고 같은 경우는 그 형평성의 차원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 중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의원 중에 하나가 김홍걸 의원일 텐데요. 재산 신고 문제 때문에 결국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 문제 때문에 당 밖에 나가 있다가 슬그머니 아무렇지 않은 척 복당시켰던 것이 민주당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바라보면서 잘못된 지적들이 있다면 지적을 하더라도 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하기에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다면 김홍걸 의원 스스로에게 민주당이 있을 자격이 없다는 부분들을 민주당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민수 대변인님, 조금 네.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예를 들어 탄핵 카드 같은 거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건가요? 아니면 좀 가능성이 낮아진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 내에서 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원내 지도부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우리 새 원내대표가 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정 우리 감사 기간이죠. 이후에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고요.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 김채고도 지도부기 때문에 좀 미안합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 우리 당이 여당일 때도 예. 그 장관이랄지 이렇게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정말 초유의 35년 만에 낙마 사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건전한 여당이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나서든 아니면 소장 개혁파가 됐던 의원들 사이에 책임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책임론이 예전 같으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향해서 갑니다. 예. 그러면 그 여론이 국민들 여론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달을 받은 대통령이 결단을 하거나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 민심을 또 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한 장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가침에 성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모습들이 국민의힘도 이제 앞으로 6개월 뒤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이게 대단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예전에 그쪽은 약간 민심과 벽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예. 자기들만의 아집에 잡혀서. 그럴 때 여당이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런 역할을 예. 못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때도 본인이 한 말 또 뒤집는 아주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고 인사 참사가 이루어지지만 예. 18번째 참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도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모습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반문을 좀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을 할 거면 왜 지금 안 하냐? 왜 시간을 그렇게 늦추냐? 지금 해라 하면서 뭐 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 시점에 그런 또 반문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제가 한동훈 답하시겠습니까? 장관에게 그런 반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전에 지난 2월 달 이런 얘기합니다. 이 대표 말대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판사는 100% 영장을 부결시킬 거다. 부결됐습니다. 기각될 거다. 기각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 과정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법무장관이라는 분이 저렇게 국회 올 때마다 대통령이 중단한 도어 스태핑을 본인이 합니다. 하면서 탄핵 하려면 빨리 해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건 법무장관이나 일국의 국무위원이 할 발언이 아니죠. 왜 저분은 기자들과 만나거나 이렇게 언론을 만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 모욕을 주면서 정치적 언어를 씁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정치인을 빨리 출마한다고 국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출마 선언하는 게 맞지. 지난번에도 영장 설명하면 세포동안 설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의 사실을 공표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처신을 좀 돌아보기를 예. 촉구합니다. 반론도 좀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을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는 달리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은 탄핵을 정치적인 수사로 쓸 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방탄처럼 활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은 국민의힘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 상당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의 한 30석 정도 되는 의원들이 함께 찬성을 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사가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앞서 얘기했던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색출 논란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행됐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점들을 좀 돌아봐서 양당 모두 국민들 눈높이에 맞기 위한 혁신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사구청장 선거 지금 보니까 사전투표율 22.64%면 상당히 지역선거 치고 높게 나온 거거든요. 이 높게 나온 사전투표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최종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다른 지방선거보다 높게 나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실제 11일 내일 모레 선거 때도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한 50% 간다든지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힘들 것 같아요. 아, 질문을 갑자기 드려 죄송한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유세에 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몇 시에 참석을 하는 건가요? 6시, 오후 6시에 예. 우리 집중유세가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예. 3차 집중유세인데 대표께서 오늘 퇴원을 해서 녹색병원 퇴원해서 개항에 있는 자택으로 가시는 길에 들려서 이제 지원 유세하고 또 진기현 후보 격려도 하고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그렇다고 해서 본투표 투표율이 이게 또 휴일도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높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한 40%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정도 선까지는 투표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딱 3표가 부족하다는 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심판해 주길 바라지만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해서 꼭 우리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아직 예. 성급하다고 봅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건 기본적으로 양당에 대한 지지층들이 결집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난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졌던 선거였는데요. 민주당에 있는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좀 많이 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양당 모두 결집이 최대치로 끌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선거라는 건 마지막 순간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 당력에다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선거 날까지 이 강서 국민들께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두 분 다 서로 유리하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워낙에 또 두 분 다 인품이 훌륭하시다 보니까 아주 겸손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